새벽 4시 반이었어요. 청돌리의 하늘이 아직 어두컴컴하던 때죠.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첫 갈매기 울음이 마을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주영이는 남편 동우의 뒤를 따라 조용히 걸었어요. 10년째 매일 같은 리듬으로 출항 준비를 하는 동우의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부두에는 어부 몇 분이 나와 그물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녹슨 철제 계단을 내려가는 동우의 발소리가 텅텅 울렸죠. 주영이는 챙겨온 보온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생강차예요. 날이 차니 따뜻하게 마시세요. 동우는 보온병을 받으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10년 바다 생활이 만든 굳은 살이 주영이 손바닥을 스쳤어요. 오늘 물때가 좋아. 홍어가 많이 잡힐 거야. 늘 그렇듯 짧은 인사였지만 주영이는 그 말에 묘한 안심을 느꼈어요. 동우는 고무장화를 신고 배로 향했어요. 주영이는 부두 끝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죠. 50톤급 홍어잡이 배의 엔진이 시동 걸리자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부표에 매달린 종이 바람에 흔들리며 낮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참 쓸쓸하게 들렸어요. 배가 항구를 빠져나갈 때 남풍이 갑자기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주영이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항구 입구 어촌 사무실에서 나온 방인 어르신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혀를 차셨어요. 남풍이 이렇게 센데 나가면 안 되는데 젊은이들은 말을 안 들어요. 주영이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미 동우의 배는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마을로 돌아온 주영이는 늘 그렇듯 슈퍼 문을 열었어요.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어제 들여놓은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소금기에 절은 바닥은 미끄러웠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육지에서 온 배달 트럭이 도착했어요. 운전사 아저씨가 짐을 내리며 말했어요. 태풍이 북상한다던데 조심하세요. 기상청에서 주의보 내릴지도 모른다고요. 주영이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돌이는 늘 태풍 길목이었고 섬 사람들은 그와 함께 사는 법을 익혔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계산대에 앉아 창밖을 보니 하늘이 점점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정오가 되자 마을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슈퍼로 모여들었어요. 김 여사님이 된장을 고르며 말했어요. 우리 영감은 아침에 나가지도 않았어. 날이 수상하다고. 맞아. 우리 집도 그래. 파도가 평소랑 다르다면서. 아주머니들 수다 속에서 주영이는 침묵을 지켰어요. 손님들이 떠난 뒤 혼자 남은 가게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기상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저기압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주영이는 휴대폰을 꺼내 동우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았어요. 바다 한가운데서는 늘 그랬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어요. 오후 2시가 넘어서자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섬 전체를 뒤덮었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어요. 슈퍼 간판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불안을 키웠어요. 주영이는 창문을 닫으려 일어섰는데 그때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 방송소리가 들렸어요. 긴급 안내 말씀드립니다. 청도 남쪽 해역에서 동우 선장님 배가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 중이니 주영이 손에서 창문 손잡이가 미끄러졌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계산대 위 동전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짤랑거렸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슈퍼문을 박차고 나간 주영이는 항구로 달렸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해무처럼 자욱해 10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부두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촌 계장님께서 무전기를 들고 소리치고 계셨어요. 동우야, 대답해. 위치가 어디야?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어요. 간헐적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주영이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10명의 젊은 어부들이 10톤급 예인선에 올랐어요. 파도 높이가 이미 3m를 넘었지만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바다가 삼킨 동료를 구하는 건 섬 사람들의 불문율이었으니까요. 주영이는 계속 부두에 서 있었어요.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비는 폭우로 변했고 바람은 태풍 수준으로 강해졌어요. 옷은 속까지 다 젖었지만 추운지 더운지조차 느낄 수 없었어요. 3시간이 지나서야 구조선이 돌아왔어요. 멀리서부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주영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배가 부두에 닿자 들것이 내려왔어요. 동우였어요. 의식이 없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빨리 육지병원으로. 누군가의 외침에 주영이도 정신을 차렸어요. 마을에서 가장 빠른 쾌속정이 동원됐어요. 주영이도 그 배에 올랐어요. 거친 파도에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창하로 치솟다 떨어지기를 반복했어요. 주영이는 동우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그녀의 입에서는 기도인지 한탄인지 모를 중얼거림만 흘러나왔어요. 목포까지 평소엔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그날은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동우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주영이 젖은 옷에서 바닷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새벽 2시 의사가 나왔어요. 굳은 표정에서 주영이는 이미 모든 걸 알아차렸어요. 의사의 입이 움직였지만 그 말들은 의미를 잃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늦었고 차가운 바닷물에 너무 오래 단편적인 단어들만 귀에 맴돌았어요. 동우는 그렇게 떠났어요. 12년을 함께한 남편, 청돌리 최고의 홍어잡이, 주영이의 전부였던 사람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어요. 주영이는 그의 굳은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도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장례는 섬으로 돌아와 치렀어요. 청돌리 교회 마당에 천막이 쳐졌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바다가 또 사람을 잡아갔구만. 어촌 계장님이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 말에는 체념과 슬픔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청돌리에서는 10년에 한두 번씩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다와 함께 사는 삶의 대가였죠. 조문객들은 대부분 방한복을 입고 왔어요. 어촌 모임에서 단체로 맞춘 옷이었어요. 그들의 거친 손이 주영이 손을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위로의 말들이 오갔지만 주영이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장례 둘째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바다 소금기가 섞인 비였어요. 빗방울이 천막을 때리는 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렸어요. 향을 피워도 바람에 꺼지기 일쑤였고 촛불도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아버지 청우는 육지에 살고 계셨어요. 그는 장례 첫날 도착해 묵묵히 상주 자리를 지키셨어요. 60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조문객을 맞았지만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주영아, 좀 쉬어. 내가 있을게. 청우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주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쉴 수가 없었어요. 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섬의 공동묘지에 동우를 묻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 잠들고 싶다고 했던 동우의 소원대로였어요. 하관할 때 갑자기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어요. 마치 동우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주영이는 비로소 현실과 마주했어요. 텅 빈 집에는 짠 바다 냄새와 젖은 옷 냄새가 가득했어요. 동우의 작업복이 현관에 걸려 있었고 어제 신었던 장화가 마당에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게 그를 기다리는 듯했어요. 부엌 식탁 위에는 우편물이 쌓여 있었어요. 주영이는 힘없이 앉아 봉투를 하나씩 열었어요. 대부분 고지서였어요. 은행담보대출 독촉장, 어업협회 차입금 안내, 신용카드 연체 고지서, 홍어 어획량이 줄면서 수입이 감소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곧 문자가 왔어요. 은행 대출 관련 상담 요청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주영이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그날 밤 주영이는 처음으로 혼자 잠들었어요. 아니,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동우 없는 청돌리, 빚더미에 앉은 현실, 끝없이 들려오는 파도 소리. 모든 게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힘을 내기로 했어요. 남은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동우가 떠난 지 2달이 지났지만 빚독촉은 점점 심해졌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왔어요. 주영이는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자는 계속 쌓였어요. 긴급, 최종 통보, 법적 조치. 붉은 글씨로 도배된 화면이 그녀를 압박했어요. 그날도 주영이는 슈퍼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이 뜸한 오후, 천장 선풍기만 힘없이 돌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시아버지 청우가 들어오셨어요. 목포에서 새벽 배를 타고 오신 모양이었어요.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주영아, 밥은 먹고 있니? 청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2달 사이 주영이가 많이 야위었어요. 광대뼈가 드러나고 눈가가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청우는 가져온 반찬통들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갈치조림, 멸치볶음, 깻잎 장아찌. 모두 주영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아버님,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주영이 말은 힘이 없었어요. 청우는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의 모습이 안타까우셨어요. 동우가 남긴 빚이 얼마인지, 그녀가 얼마나 힘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때 주영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청우가 대신 받으려 하시자 주영이가 말렸지만 이미 통화 버튼이 눌러졌어요. 여보세요? 거기고 동우시댁 맞습니까? 협회인데요. 이번 달까지 1천만 원 상환 안 하시면 선박 압류 들어갑니다. 청우의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주영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부끄러움과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전화를 끊으신 청우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전체 빚이 얼마나 되니? 1억 2천 정도예요. 아니, 이자까지 하면 더 될 거예요. 주영이 목소리는 떨렸어요. 청우는 한숨을 내쉬셨어요. 육지의 작은 아파트를 팔아도 7천만 원 정도. 그것도 당장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상황이 악화됐어요. 오후 2시쯤 낯선 남자가 슈퍼로 들어왔어요. 그는 주영이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고 동우씨 부인 맞으시죠? 목포에서 왔습니다. 사채업자였어요. 주영이는 동우가 사채까지 썼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금액은 2천만 원. 이자까지 하면 3,500만 원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저한테는 돈이 없어요. 그건 제 알바 아니고요. 일주일 드릴 테니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집이든 배든 다 가져갈 겁니다. 그가 나간 후 주영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슈퍼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청우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주영아, 이대로는 안 된다. 너무 위험해. 청우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주영이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다 돌아봤어요. 함께 지내자. 내가 여기서 지낼게.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질 거야. 주영이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와 한 집에 산다는 것. 그것도 남편 없는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 시선이 걱정됐어요. 하지만 채권자들의 위협과 끝없는 고립감 속에서 청우의 제안은 유일한 구명줄처럼 느껴졌어요. 네, 아버님. 주영이 대답은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청우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음 날부터 그는 목포에서 짐을 가져와 주영이 집 작은 방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오래된 이불과 옷가지, 그리고 공구 상자가 전부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부두 아주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했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집에 들어갔다면서, 그것도 남편 죽고 얼마 안 돼서. 하지만 주영이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당장 살아남는 게 더 급했으니까요. 청우는 묵묵히 집안일을 도우셨어요. 삐걱대는 문짝을 고치고 새는 수도를 수리하셨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집안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6월 중순 장마가 시작됐어요. 청돌리는 짠 바닷바람과 빗물이 뒤섞여 온통 습기로 가득했어요. 벽지 모서리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나기 시작했고 지붕 곳곳에서 퀴한 냄새가 났어요. 주영이는 매일 걸레를 들고 닦았지만 습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어요. 청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지붕을 살피셨어요. 태풍 때문에 낡은 함석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는 목포에서 가져온 공구로 하나씩 메우셨어요.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에 잠 못 이루던 주영이에게는 큰 위안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위험해요. 괜찮아. 이런 일은 내가 더 익숙하니까. 청우의 손은 거칠었지만 능숙했어요. 전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답게 매듭도 잘 짓고 수리도 척척 해내셨어요. 동우와는 다른 방식이었어요. 동우는 늘 미루고 대충 넘겼지만 청우는 꼼꼼하게 마무리하셨어요. 부엌 수도관도 문제였어요. 물이 스며들어 녹이 슬고 물이 샜어요. 청우는 파이프 전체를 교체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좁은 싱크대 아래를 들어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주영이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하지 않던 일들을 시아버지가 대신하고 있다는 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청우는 요리도 제법이셨어요. 홍어뼈와 물을 넣고 끓인 탕은 구수했고 해조류를 듬뿍 넣은 된장국은 속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주영이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의 요리를 기다리게 됐어요. 동우는 이런 거 안 해줬지. 어느 날 저녁 청우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주영이는 작게 웃었어요. 네. 동우는 먹기만 했어요. 그 녀석 어릴 때부터 그랬어. 엄마를 닮아서. 두 사람은 동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이 남편이었던 사람의 추억을 공유하며 서로의 상실을 조금씩 위로했어요. 하지만 대화 속에서도 주영이는 동우와의 관계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는 걸 암시했어요. 사실 동우랑 대화가 별로 없었어요. 바다 나가면 며칠씩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술 마시고 자기만 했죠. 청우는 조용히 들으셨어요. 아들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복잡하셨어요. 장마가 깊어지면서 마을 전체가 우울해졌어요. 어업도 중단되고 관광객도 없었어요. 주민들은 낮에 바닷가에 나와 멍하니 그물을 손질하거나 방파제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주영이 슈퍼도 손님이 뜸했어요. 그런 어느 날 기상청에서 태풍 경보를 발령했어요. 초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이라는 소식이었어요.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민들은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고 그물을 정리했어요. 방파제 주변 시설물들도 모두 철거하거나 단단히 고정시켰어요. 청우도 바빠지셨어요. 집 주변에 날아갈 만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셨어요. 비상용품도 준비하셨어요. 주영이는 그런 청우를 보며 든든함을 느꼈어요. 태풍이 심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청우의 말은 간단했지만 주영이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동우가 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이었어요. 바람이 점점 강해지는 밤. 주영이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불안해했어요. 청우는 옆에서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셨어요. 그의 침착함이 주영이를 조금 안심시켰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바람은 더욱 거세졌어요. 창문이 덜컹거리고 지붕이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전기줄이 바람에 휘청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주영이는 창밖을 보며 걱정했어요. 정전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 양초 준비해뒀으니 걱정 마. 청우의 예상은 맞았어요. 밤 11시쯤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온 마을이 암흑에 잠겼어요. 주영이는 깜짝 놀랐지만 청우는 침착하게 양초를 켜셨어요. 촛불이 흔들리는 거실은 묘하게 아늑했어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태풍은 절정에 달했어요. 바람 소리가 짐승 울부짖음처럼 들렸고 빗줄기는 총알처럼 창문을 때렸어요.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간간히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는데 아마 날아다니는 물건들이었을 거예요. 주영이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양초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방파제를 넘는 소리였어요. 주영이는 몸을 떨었어요. 괜찮아. 여기까지는 안 와. 높은 곳에 있잖아. 청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도 내심 걱정이 되셨어요. 이런 강한 태풍은 오랜만이었어요.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어요. 순간 밝아진 바깥 풍경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거의 수평으로 휘어져 있었고 바다는 하얗게 포마를 일으키며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어요. 아버님 무서워요. 주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동우가 죽은 후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어요. 청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영이 옆에 앉으셨어요. 나도 무서워. 동우를 잃고 나서 매일 밤이 무서웠어. 청우의 고백에 주영이는 놀랐어요. 항상 강해 보였던 시아버지도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제 아들까지. 혼자 남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거실 안은 묘하게 고요했어요. 저도요. 동우가 떠나고 나서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비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혼자라는 게. 주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청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위로의 손길이었어요. 천둥이 크게 울렸어요. 주영이는 깜짝 놀라 무의식적으로 청우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녀는 잡은 손을 놓지 못했어요. 청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영아, 아버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촛불에 비친 서로의 눈에는 외로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또 다른 번개가 쳤어요.
강한 섬광에 주영이는 청우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그대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청우의 팔이 주영이를 감쌌어요. 처음엔 단순한 위로였어요. 하지만 점차 다른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주영이도 느꼈어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하지만 태풍의 공포와 오랜 고독이 이성을 마비시켰어요. 우리 안 되는데? 주영이 목소리는 작았지만 청우 품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청우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걸. 하지만 서로의 체온이 주는 위안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서로의 존재가 태풍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촛불이 꺼졌어요. 완전한 어둠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태풍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어요.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어요. 숨소리가 가빠졌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주영아, 정말 괜찮겠니? 청우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있었지만 주영이는 대답 대신 그를 더 꼭 안았어요. 그것이 대답이었어요. 태풍이 세상을 뒤흔드는 동안 두 사람도 자신들의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지자 태풍은 조금씩 수그러들기 시작했어요. 바람 소리가 줄어들고 빗소리도 약해졌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놓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어요. 그때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갑작스러운 불빛에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졌어요. 서로를 마주보지 못했어요. 청우가 먼저 자리를 떴어요. 주영이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몸이 떨렸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죄책감과 혼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밝아오면서 태풍의 피해가 드러났어요. 마을 곳곳이 부서지고 쓰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주영이 마음속 태풍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어디로 향할까요? 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지만 하늘은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청돌리는 처참했어요. 방파제 일부가 무너졌고 해안가에는 각종 쓰레기와 그물이 뒤엉켜 있었어요. 항구에서는 비린내가 진동했고 부서진 스티로폼 상자들이 바다 위를 떠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나와 피해를 수습하기 시작했어요. 주영이와 청우도 집 주변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았어요. 태풍 밤에 일어난 일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든 것 같았어요. 나흘째 되는 날 청우의 여동생 진경이가 목포에서 배를 타고 왔어요. 50대 후반인 진경이는 청돌리 출신으로 젊어서 육지로 시집간 후 가끔 고향을 찾곤 했어요. 그녀는 주영이 집으로 곧장 왔어요. 오빠, 여기 있었네. 태풍 피해는 없고 진경이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며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진경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무슨 소문? 오빠랑 주영이가. 그러니까 밤마다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다고. 주영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청우는 동생을 노려보셨어요. 진경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주영이가 혼자 있기 힘들어서 내가 도와주는 것뿐이야. 알아. 그런데 남들이 보기엔 진경이 말은 뼈가 있었어요. 작은 섬 마을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한 집에 산다는 것. 그것도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충분했어요. 진경이가 떠난 후 주영이는 부두로 나갔어요. 생선을 사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사실 집안 답답한 공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부두에는 어촌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주영이가 다가가자 대화가 뚝 끊겼어요. 어머, 주영이 왔네. 생선 사러 왔어요. 그래, 요즘 집에 사람 있어서 좋겠다. 김 여사님 말투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다른 아주머니들도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주영이는 서둘러 홍어 한 마리를 사고 자리를 떴어요. 등 뒤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이, 그래도 시아버지인데. 시아버지면 뭐해. 남자는 남자지. 주영이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발걸음을 빨리 했지만 그 목소리들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청우가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계셨어요. 주영이는 그를 지나쳐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식사도 침묵 속에서 진행됐어요. 젓가락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주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우리 관계를. 청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도 알고 계셨어요.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하지만 주영이를 혼자 두고 떠날 수도 없었어요. 빚독촉은 여전했고 그녀는 여전히 위험했으니까요. 조금만 더 참자. 빚 정리되면 언제까지요? 1년, 2년. 주영이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이 빚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청우와의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도요. 밤이 되자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주영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태풍 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몸에 남은 감각은 그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청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아들의 아내를. 하지만 동시에 주영이에 대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외로움과 자신의 외로움이 만나 일으킨 감정은 단순한 동정심 이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채업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건장한 남자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은 주영이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대문을 두드렸어요. 돈 준비 됐나요? 조금만 더 시간 충분히 줬잖아요. 이제 집 구경 좀 해야겠네요. 사채업자 일행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청우가 막아섰어요. 여기는 내 집이야.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 아저씨는 누구신데요? 아, 소문 들었어요. 시아버지시라고. 며느리 빚이니까 아저씨도 책임지셔야죠. 사채업자의 조롱 섞인 말에 청우의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하지만 참으셨어요. 주영이를 더 곤란하게 만들 수 없었으니까요. 일주일만 더 주세요. 제가 돈을 구해볼게요. 일주일이요? 그럼 이제는 더 올라갑니다. 하루 5만 원씩. 사채업자들이 떠난 후 주영이는 무너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청우는 그런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위로하셨어요. 내가 해결할게. 목포 아파트를 팔면 아버님 재산을 어떻게? 그건 아버님 노후 자금인데 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청우의 말에 주영이는 더 크게 울었어요. 죄책감과 고마움이 뒤섞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방에서 잤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위안을 받았을 뿐이죠. 다음날 청우는 목포로 나가 부동산을 찾아다니셨어요.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매매로 내놓으셨어요. 시세보다 500만 원 정도 싸게 내놓으셨지만 당장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한 달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한 달은 너무 길어요. 더 빨리 안 되나요? 글쎄요. 가격을 더 낮추시면 모르겠지만 청우는 고민하셨어요. 가격을 더 낮추면 주영이 빚을 다 갚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도 없었어요. 결국 300만 원을 더 낮춰 내놓기로 하셨어요. 청돌리로 돌아온 청우는 주영이에게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주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아버님. 그건 아버님 전 재산인데. 괜찮아. 나는 여기서 너랑 있으면 돼. 청우의 말에 주영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순간 주영이는 깨달았어요.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넘어섰다는 걸.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아버님, 저 이제 아버님 말고는 기댈 데가 없어요. 주영이 고백은 솔직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청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 부드러웠어요. 나도 그래. 너 없으면 이제 살 이유가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어요. 태풍, 밤 이후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본 것이었어요. 서로의 눈에서 같은 감정을 읽었어요.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버티자. 청우가 주영이 손을 잡으셨어요. 주영이도 그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손이 만나 하나가 되었어요. 바다와 빛, 마을의 시선, 모든 게 두 사람을 압박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라는 안전지대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였어요. 이 섬에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그래,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 주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돌리를 떠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여기서 태어나 35년을 살아온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었어요.
동우 무덤은 가끔 와서 돌보면 돼. 그 녀석도 이해할 거야. 청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아들을 배신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했고 주영이와 자신에게는 서로가 필요했어요. 다음날 주영이는 부두 슈퍼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재고를 확인하고 외상 장부를 정리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슈퍼 정리하는 거야? 네. 사정이 있어서요. 어디로 가려고?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의 눈빛에는 의미심장함이 있었어요. 다들 짐작하고 있었어요. 주영이와 청우가 함께 떠날 거라는 걸. 수군거림이 더 커졌지만 이제 주영이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청우의 아파트가 팔렸어요. 예상보다 빨랐어요. 6,200만 원이었어요. 시세보다 1,000만 원이나 싼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청우는 개의치 않으셨어요. 주영이를 구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사채업자 빚을 처리했어요. 주영이는 드디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은행 빚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건 동우의 배로 처리할 생각이었어요. 배를 판다는 말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계장님이 주영이를 불렀어요. 배 팔 거면 내가 사줄 수도 있어요. 시세의 70%로 그건 너무 싸잖아요. 은행 압류 들어가면 경매로 넘어가는데 그럼 50%도 못 받아요. 주영이는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했어요. 어차피 떠날 거였고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나았으니까요. 배를 넘기면서 동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앞을 봐야 했어요. 배 대금으로 은행 빚을 전부 갚을 수 있었어요. 짐을 정리하는 날 주영이는 동우의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어요. 낡은 작업복, 녹슨 나이프, 그리고 결혼식 사진. 사진 속 동우는 젊고 활기차 보였어요. 주영이도 그때는 행복했을까요? 기억이 흐릿했어요. 다 버릴까요? 몇 개는 가져가자. 추억이니까. 청우의 말에 주영이는 사진 몇 장과 동우가 아끼던 시계를 골라 담았어요. 나머지는 모두 버리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슈퍼 정리도 마무리됐어요. 재고는 헐값에 넘기고 집기는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주영이와 청우는 동우의 무덤을 찾았어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주영이는 무덤 앞에 막걸리를 부으며 말했어요. 동우야, 미안해. 이렇게 되어서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동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청우도 아들 무덤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들아, 아비를 용서해라. 주영이를 내가 지킬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곳에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할 때까지. 그것이 청돌리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부두에는 안개가 자욱했어요. 새벽 5시 여객선을 타기 위해 짐을 나르는 주영이와 청우의 모습이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여객선이 출발할 때 부두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배웅하는 사람도 작별 인사하는 이도 없었어요. 그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그들을 전송했어요. 청돌리가 점점 멀어지자 주영이는 뒤를 돌아봤어요. 35년을 살았던 섬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아니요. 이제 앞만 볼 거예요. 5시간의 항해 끝에 도착한 해미포는 청돌리와 달랐어요. 육지와 연결된 작은 반도의 마을은 초록빛에 둘러싸여 얕은 모래사장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바다는 잔잔했고 파도 소리도 부드러웠어요. 미리 받은 작은 집은 바닷가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오래된 단층 집이었지만 마당이 넓고 햇살이 잘 들었어요. 월세 30만 원, 청돌리보다 훨씬 쌌어요. 짐을 풀면서 주영이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낯선 집, 낯선 마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청우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여기 부엌이 넓네. 가게 하기 좋겠어.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일주일 후 부두 입구에 작은 가게 2개가 문을 열었어요. 청우의 구멍가게와 주영이의 찜집이었어요. 간판도 소박했어요. 해미 구멍가게와 주영 찜집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첫 손님은 마을 어부들이었어요. 호기심 반 구경 반으로 들어온 그들은 주영이의 홍어회를 맛보고는 감탄했어요. 이야, 이거 진짜 맛있네. 어디서 배우신 거요? 청돌리에서 왔어요. 거기가 홍어로 유명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주영이의 분식집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홍어회와 홍어찜을 찾는 손님이 늘어났어요. 청우의 구멍가게도 잘 됐어요. 어부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완전히 정착했어요. 아침에는 함께 가게를 열고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부부로 알았어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부부가 된 줄 알았으니까요. 어느 저녁 바닷가를 걷던 주영이가 말했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편하네요. 나도 그래. 이제야 집 같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파도가 발목을 간지럽혔어요. 주영이와 청우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들의 집으로, 그들의 새로운 인생으로.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게.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그 바다와 함께 사는 법을 알았어요. 서로가 있는 한 어떤 파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해미포의 등대가 빛을 비췄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배들을 인도하듯 주영이와 청우도 서로에게 등대가 되어 주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바다 위에 진짜 새 인생이었어요. 아, 여러분, 인생은 때론 이렇게 예상치 못한 길로 흘러가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주변 사람들 소중히 여기며 사세요.